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락강의 13번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락강의 윤리를 다루겠고, 에크리의 뒤쪽 논문에서 후반부 5-6번째에 놓여 있는 사드와 함께 있는 락강, 칸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드, 마르키트 사드라고 여러분 아시죠? 사디즘의 이름이 사드라고 하는 이 문학 작가에게서 나온 것처럼 이것을 칸트 보편 이성의 경륜을 이야기하는, 그죠? 칸트와 대비시키면서 락강이 자기 자신의 정신분석학의 윤리를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고찰하려고 합니다. 이 논문은 사실 상당히 많은 단편 강좌를 요구하지만 또한 언제 다른 기회가 있을 때에 예도가 보다 상세하게 그 강좌를 열 것을 약속드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1차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들을 다루면서 락강의 윤리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을 핵심적으로 고찰하려고 합니다. 사드와 락강, 사드와 칸트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상당히 뭐죠? 의문스러운, 그죠? 의아한 그러한 인상을 주는데, 예도도 너무 중요한 주제고 대립적인 이름이 함께 놓여 있으면서 락강이 자기 자신의 에크리에 수록한 이 논문이 너무나 흥미롭게 다가왔고, 그래서 이 강좌를 반드시 하고 또 다른 강좌로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주제는 예도의 관심을 끌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는 역시 이 두 사람이 어느 부분에서 만나고 어느 지점에서 달라지고, 또한 락강이 이 달라지는 지점에서 어떻게 개입하여 자신의 윤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이게 핵심이겠지, 그죠? 핵심을 잡아서 던져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예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주제를 오늘 여러분들과 오후 산책에서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 칸트의 도덕에 대한 이 문제를 가장 깊이 있게 철학에서 가장 사드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과 연결시키지는 않지만 거의 유사하게 이 문제를 논의한 철학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니체입니다, 여러분. 니체의 도덕의 계보학 제3논문 12절 전체를 읽어보시면 베단타 철학과 그리스도교의 어떤 그러한 진리 담론을 비판하면서 칸트의, 그죠? 무예의 의지라고 하는 칸트의 지성을 비판하고 그의 도덕을 비판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거기에서 핵심적인 주제가 뭔가 하면은 역시 인간의 정서,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 인간이 갖고 있는 육체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다양한 감정, 그런 것들을 억압하고 거세한 그러한 도덕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를 주장하는 그러한 칸트의, 니체의 통찰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락강은 그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지만, 어쨌든 니체가 핵심적으로 비판하고 고찰하고 또한
칸트의 도덕에 이런 부분이 빠져 있다라는 것을 해체적으로 읽은 그 부분, 그 지점에서 사드를 칸트와 나란히 놓으면서, 그죠? 아주 재미있는 그러한 정신분석학의 윤리를 거기서부터 추려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칸트와 사드는 결국 다르지 않다는 것이고,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의 실천이성 비판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야 되는데, 그 실천이성 비판에 보면은 칸트의 우화가 2개 나와요. 그리고 이 우화에 나타나는 2가지 이야기는 락강이 거기에서 재해석하면서 사드와 연결시키는데, 그 칸트의 우화가 나타나는 그 이야기는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 남자가 한 아름다운 여자와 밤을 지새게 되면, 그래서 쾌락을 얻게 되면은 교수형에 처해지는데,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수형을 받지 않기 위하여 여자와 잠을 자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결론으로 나가고, 2번째 우화는 어떤 폭군과 같은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명예로운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략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은 어떤 증인으로 하여금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명예로운 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략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요청을 받은 자, 그죠? 그는 이 과정에서 왕의 말을 듣게 되면은, 폭군의 말을 듣게 되면은 살해를 당하게 되고 자기의 목숨이 날아가는 그런 위기에 있는 거야. 그런데 결국 진리를 위하여 이 인간은 올바른 증언을 하면서 죽음을 수용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도덕법의 위력을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락강은 첫 번째 우화를 수정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도덕법칙이라고 하는 정언명법, 카테고리 알럴 임페라티프라고 하는 정언명법은 뭐죠? 나의 의지의 준칙이 보편 이성의 법칙, 보편의 이성의 법칙에 따라서, 그죠? 거기에 맞추어서 행위하게 하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러한 보편적 입법, 이것을 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2번째 우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첫 번째 칸트의 어떤 그러한 우화에서 락강이 주목하는 것은, 하룻밤의 쾌락을 위하여 인간은 얼마든지 자기 자신의 그러한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그런 본능과 그러한 충동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칸트는 간과하고 그냥 전부 다 자기 목숨을 선택하고 대부분의 인간들은 그 여자와 자지 않는 걸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 사드의 준칙을 갖다가 칸트의 준칙과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대비시키는가 하면, 사드의 준칙은 뭔가 하면은, 사드, 우리 김연아 시인님 들어오셨네. 이거 어제 강의할라
올리려고 그랬는데, 야간에 해갖고, 제가 다시 하는 거야. 다시 하는 건데, 비슷하게 갈지, 좀 세밀하게 들어갈지, 아니면 간략하게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러한 첫 번째의 칸트의 우화를 락강은 수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자신의 의지를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위하여 자기의 의지를 이루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인간은 또 다른 방면으로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서도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본능이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칸트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칸트가 설정하고 있는 그러한 것에서 간과되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뭔가 하면은, 칸트는 인간의 개인의 감정과 주관적인 그러한 어떤 자기 주관적인 것에서 나타나는 경제적인, 물질적인 이런 조건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도덕 법칙을 위해서 포기해야 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뭔 말인가 하면은, 도덕 법칙은 최고선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관적 욕망이라든지 충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질적 경제적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넘어서서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감각을 갖고 있고 몸을 갖고 있는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거야, 그죠?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은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그러한 어떤 그 감정적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시공간을 넘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는 그것을 성스러움과 연결시키고 있어. 개인의 행복보다도 더 너머에, 그죠? 그러한 최고선의 자리를 위치시키고 있는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칸트의 이 죽음 충동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죽음을 향하여 자기 자신의 그러한 모든 개인의 감정과 이런 것들을 다 억압하고 그러한 보편 이성의 도덕 법칙을 수행하기 위하여서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락강이 주목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이 형식이에요. 이 보편적 이성이라고 하는 실천 이성 비판에 의해서만 수행되는 이러한 보편적 요구, 절대적 요구,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그러한 요구, 어떻게 보면 신적 요구,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인간이 갖고 있는 칸트가 억압했던 그러한 하룻밤에 아름다운 여자와의 쾌락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드의 그러한 원칙도 인간의 본능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는 무조건적인 형식과 같이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 선을 향한, 최고선을 향한 인간의 행위에 대한 이 의지가 있듯이 인간은 자기 자신의 충동적인 본능 속에 이러한 칸트의 우화의 첫 번째에 나와 있듯이 자기 목숨을 버리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충동을 갖고 있다라는 거야, 인간은. 그건 역시도 칸트의 그러한 도덕법칙과 같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드의 준칙을 갖고 와. 사드의 준칙이 뭐야, 여러분? 칸트의 준칙은 너의 의지의 경륜이 보편적인 입법에 따라서, 그죠? 실행되게 하라는 건데, 여기에 반하여 사드의 보편적 준칙은 뭐야? 너 자신의 몸, 너 자신의 몸, 아니면은, 타자의 몸, 너 자신의 몸이 타인의 주의상스를 위하여, 향유를 위하여, 너 자신의 몸이, 그러한 주의상스, 타자의 주의상스를 위하여, 수단이 되도록 하라. 이게 바로, 사드의 준칙이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준칙들은 뭐야? 절대적 명령인 거야. 사드의 철학에서 이것은 칸트의 도덕법칙과 동일하게 어떤 개별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한테서 뭐가 나타나죠? 개인의 감정과 열정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보편적인 죽음 충동과 더불어서 어떤 이러한 사회 질서 너머에, 금기 너머에 있는, 그죠? 그러한 그 보편적인 자리에서 칸트의 도덕법칙이 나타나는 것처럼 사드에게서도 이 준칙이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형식, 그러니까 이 보편적 형식 넘어서 있는, 시공간을 초월해 있는 그러한 담론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은 두 사람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락강은 프로이트의 쾌락 원칙을 들고 오는 거예요. 쾌락 원칙이 뭐예요, 여러분? 쾌락 원칙은 언제나 현실 원칙과 연결되어 있어요. 칸트도 동일하게 실천 이성 비판에서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근원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불쾌를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프로이트한테서 쾌락 원칙은 뭐예요? 인간은 외부적 자극에 의하여 불쾌감을 얻게 되고 이거를 내면적으로 승화시키면서 이 불쾌를 쾌로 바꾸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데, 이러한 자극, 외부 자극들을 감소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소시키면서 본능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그게 바로 인간인 거예요. 그게 리비도를 투사해서 그 리비도를 통하여 드러나는 그러한 욕망의 투사가 내투사되면서 그것이 쾌락으로 바뀔 수도 있고 불쾌로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외부의 자극이 크면 클수록 뭐죠? 불쾌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부의 자극을 줄이는 능력이 인간은 본능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야, 생물학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쾌락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불쾌감을 피하는 이러한 것을 이제 성적인 에너지와 연결시켜서 쾌락 원칙을 넘어서 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죠? 그것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쾌락 원칙은 현실 원칙 때문에 결코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은 현실 원칙이라고 하는 사회법이 나타나고, 그죠? 거기에 따라서 인간은 자기 자신의 쾌락의 원칙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게 되면은 현실 원칙에 의해서 방해를 받으니까 교묘한 방식으로
현실 원칙과 타협하면서 이런 것들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토데스 트리프라고 하는 죽음 충동의 개념을 처음으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프로이트가 이러한 불쾌를 피하고 쾌락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외부 자극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에로스적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에는 언제나 불쾌를 통하여 그죠? 이런 에너지를 감소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사랑의 감정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죽음의 충동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충동과 쾌락 원칙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함께 뒤섞여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프로이트는 1924년도에 나타나는 마조키즘과 경제의 문제에서 그죠? 거기에서 비로소 불쾌의 감정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쾌락의 감정만을 갖고 주의상스를 느끼는 게 아니라 불쾌의 감정을 통하여 거기에서도 주의상스를 느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곧 주의상스와 연결된다라고 수정하게 돼. 이게 이제 락강한테로 가면은 락강을 통하여 주의상스로 변하게 되는데, 락강의 주의상스는 뭐야? 상징계 너머에 실제계와 만나는 경계 지점에서 드러나는 게 바로 죽음 충동이잖아요. 고통을, 모든 주의상스는 고통을 수반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1924년도에 나온 프로이트의 이 마조키즘과 경제의 문제에서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자신의 주의상스의 개념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쾌락은 추구하고 불쾌는 피하는 이런 것만을 이야기를 하다가 1920년도에 나는 쾌락 원칙을 넘어서 해서, 그런데 24년도에 나온 거기에서는 불쾌를 피하는 게 아니라 불쾌를 즐기면서 고통을 즐기는 그러한 인간의 본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 충동은 또 한 번 수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락강한테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 뭐예요? 락강한테서 드러나는 그 죽음 충동의 개념은 프로이트랑 완전 다르죠. 왜냐하면 락강은 이것을 상징계랑 연결을 시켜버려. 그러니까 상징계에서 의미화의 사슬을 가능하게 해주는 욕망의 미끼가 오브제아잖아, 그죠? 오브제 뿌띠따잖아. 이 오브제 뿌띠따가 바로 죽음 충동과 연결되어 있는 거야. 거기에는 언제나 실현될 수 없는 욕망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현될 수 없는 욕망은 죽음 충동과 연결되어 있고, 이것은 아버지의 법과 사회법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지점에 놓여 있는데, 이건 언제나 이미 기표와의 사슬 운동 안에 이미 언제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 언어와 실제의 차이는 애초부터 시작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기만이 어디에서 일어나? 기만은 아버지의 법이 사회법으로 바뀌면서 언어화되면서 드러나는 결핍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락강한테서는. 그러니까 결핍이 주체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상징계를 지배하는 대타자한테도 결핍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마침내 죽음 충동은 이러한 기존 질서의 상징계를
언제나 무화시키는 새로운 힘으로서 실제계와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계와 상징계는 실제계와 만나면 언제나 무화됩니다. 맞죠? 언어는 실제와 다르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락강은 프로이트와 다르게 죽음 충동의 생물학적 죽음만이 아니라 프로이트는 단지 이러한 것을 성에너지와 연결시켜서 생물학적 죽음 충동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근데 락강은 상징적 죽음을 이야기해. 이게 더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런데 이 상징적 죽음과 더불어서 새로운 실제를 향한, 물 자체를 향한 그러한 욕망은 언제나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가 놓쳤던 그러한 그 욕망에 대한 이 개념은 사실은 순수 욕망은 순수 실천 이성과 동일하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 그러니까 순수 실천 이성에서 나타나는 그 최고선이, 그죠? 개인이라든지 사회법이라든지 이러한 경험적인 것을 넘어서 있듯이, 순수 욕망 역시도 상징계의 대타자의 지배를 넘어서 있다라는 거야.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넘어서 있는 이 두 가지의 특징이 칸트와 사드가 만날 수 있는 지점으로 보게 되는 거야. 근데 락강은 칸트도 거부하고 칸트를 수용하면서 거부하고 사드도 수용하면서 거부합니다. 락강의 의도는 이러한 칸트를 업으면서 기존 질서를 넘어서 있는 최고선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칸트적으로 동시에 사드적인 그러한 기존 질서가 만들어 놓은 그러한 파괴에 대한 경험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창조의 윤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강의가 시간을 너무 많이 요구합니다. 이런 강의는 얼마나 머리가 터지겠어요. 얘도도. 그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이런 거. 사드와 칸트가 만날 수 있는 그 두 개 다는 공통점은 거기에 있는 거야. 최고선을 향하여 보편적 이성의 법칙, 실천 이성의 법칙, 보편적 입법이 될 수 있는 그 최고선은 개인의 주관적 감정과 주관적 경험을 언제나 넘어서 있어. 그러니까 개인은 육체를 갖고 있는 이상 결코 최고선을 실행할 수가 없어. 그러나 최고선을 실행하려고 그게 최고선과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러한 감각 주관을 갖고 있는 인간의 조건은 최고선과 결코 일치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목표가 될 수는 있는 거죠. 이해가 되지. 목표. 그런 것처럼 사드가 가르쳐주는 그러한 욕망에 대하여 타자를 나의 몸을 타자의 주의 상스를 위한 수단이 되게 하고, 또한 타자의 몸도 나의 주의 상스를 위한 수단이 되게 하다. 이것이 우리의 본능과 일치하는데, 이러한 순수 욕망 역시도 칸트의 실천 이성 비판이 이러한 상징계를 넘어서 있고 사회 질서를 넘어서 있듯이 동일하게 사드의 준칙도 넘어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상징계에서 통용되는 게 뭐야? 아버지의 법입니다.
그죠? 사회 질서야, 여러분. 그런데 사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사드는 그 다양한 것에서 사회적 질서라든지 사드가 썼던 그 많은 작품들 안에서 주인공들은 사회가 만들어 놓은 결혼의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선다는 거야. 그런 걸 넘어서서 순수 욕망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 욕망은 언제나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넘어서 있는 거야. 그죠? 사회 질서가 만들어 놓은 것 안에서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자들은, 그죠? 이러한 사드가 갖고 있는 것을 기이하게 여길 수 있지만, 인간은 다 이러한 순수 욕망과 함께 근원적으로 보편적인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인간은 그죠? 인간은 다 그런 면을 갖고 있는 거죠. 니체가 칸트 보고 뭐라 그랬어? 그거 거세된 거 아니냐? 네 지성은. 그렇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칸트의 실천 이성을, 그죠? 실천 이성을 통하여 선의지에 완전히 일치할 수 없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요. 그래서 칸트가 성스러움, 하일리게와 연결시키는 그러한 선의지에 도달할 수 없듯이 우리의 순수 욕망은 채워질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 그런 점에서 칸트와 사드의 그 형식을 동일하게 놓고 있는 거야. 그러나 내용 면에서는 차이가 나죠. 이 차이는 오늘 다 얘기할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드의 욕망의 순수 욕망이나 칸트의 순수 이성이나 실천 이성이나 그 다음에 순수한 선의지와 같은 이런 도덕법도 뭐죠? 상징계를 넘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낙강적으로 말하면 맞잖아. 상징계 안에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칸트는 뭐죠? 상징계의 이런 것들을 언제나 넘어서서 시공간을 넘어서 개인의 감각과 경험에 의하여 수행되지 못하는 보편적인 그러한 도덕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드 역시도 보편적 인간의 욕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이 점에서 동일한 형식을 끌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상징계의 상징화를 언제나 넘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타자는 뭐야? 대타자는 이런 상징계를 지배하지만 지 스스로도 그 상징계를 지배하는 자기 자신의 말을 통하여 주체를 만족시키지 못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칸트 안에는 결핍이 있어, 여러분. 그 결핍이 뭐야? 인간은 이러한 선의지의 감각을 갖고 있고 정서를 갖고 있고 욕망을 갖고 있는 이 인간은 결코 선의지에 완벽하게 도달할 수 없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빈 공백이 나타나잖아, 그죠? 무의 자리가 있는 거죠. 그 빈 공간이 바로 락강은 쥐상스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빈 공간이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그 빈 공간 때문에 인간은 선의지에 일치될 수 없어. 단지 목적으로서만 존재하지만 그거를 향하여 노력할 뿐이야.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실행할 수 있는 완벽한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빈 공간이 있는 거야. 이것은 또한 락강이 주목하고 있는 사드에게서 채워질 수 있는, 그죠? 그런 부분이 또한 이 빈 공간 안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빈 공간을 매번 채울 수 없듯이, 그죠? 이건 잉여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공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의 선의지를 실행하려고 하는 그 인간이 자기 자신 안에 남겨놓은 빈 공백, 그래서 실행이 불가능한 이 빈 공백은 순수 욕망과 함께 일치될 수 있는, 그러니까 죽음 충동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그러니까 락강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드의 철학을 통하여 드러나듯이 한 여자를 품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나 특정한 정인을 위하여 도덕 법칙이 주장하듯이 진리를 위하여 올바른 증언을 했다고 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나, 이거는 엄청난 갭이 있는 것 같은데, 인간의 본능적인 관점에서 인간은 언제나 정신분석학적으로 볼 때는 그 두 본능이 큰 차이가 없다라는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순수 욕망으로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순수 욕망 비판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성에 못지 않는 본능이 바로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야. 이걸 칸트는 놓쳤고, 사드가 이걸 대신 이야기하지만 사드의 형식 역시도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최고선의 자리에 욕망의 순수 욕망과 같은 그런 기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인간의 근원을 형성하는 건데, 전통적인 윤리학은 이런 것들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니코마코스 윤리학이 뭐야, 여러분? 니코마코스 윤리학, 그것도 이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야? 중용이야, 중용. 중용을 통하여, 너의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그죠? 절제하고, 중용의 도를 지키라는 거잖아, 여러분. 근데 이건 뭐야?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그러한 윤리학이라고. 그런데 이런 윤리학은 뭐야? 에피쿠로스의 윤리학도 뭐예요? 쾌락을 절제하고, 아타락시아에, 그죠? 도달할 수 있는 평정심을 얻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데 이 쾌락은 여기에서 좀 많은 설명이 또 필요로 합니다. 시간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전통적인 윤리관은 결국은 상징계 안에서의 대타자에 맞춰서 수행되는 그런 윤리라는 거야. 근데 락강은 이런 건 안 된다는, 이건 한계가 있는 거라는 거야. 이게 바로 락강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락강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인간의 근원적인 순수 욕망을 다루지 못한 모든 윤리학은 절반의 진리에 불과하다는 거야. 그래서 고통을 수반하는 주의상스, 언제나 상징계와 사회 질서 안에 공백을 남기는 그러한 어떤 특정한 목적을 지향하는 인간의 욕망, 맞죠? 인간의 욕망에 어떤 그 굴레를 씌우지만은 인간의 본성은 그것을 넘어 죽음 충동을 향해 있는 거잖아. 거기에서 드러나는 실제계와의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계는 언제나 물 자체와 비교할 수 있는 거야. 물 자체. 그러니까 이 점에서 칸트의 선의지는 물 자체에 비교될 수 있고, 사드의 순수 욕망도 물 자체에 비유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칸트 안에서는 뭐가 없어?
욕망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나갔고, 사드에게서는 또 뭐가 없어.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기존 질서와는 관계없이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이성의 역할이 배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사드 안에도 엄청나게 칸트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사드에 그러한 마조키즘적이고 그 다음에 또한 사디즘적인 그런 내용들 안에도 냉담함, 그 다음에 또 사심에 쏠리지 않는 데스 인터레시얼트, 독일어로 칸트의 용어로 그런 것들이 있는가. 그래서 락강은 이 두 개를 끊임없이 공통점을 찾아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은 욕망을 등한시한 칸트는 이성적인 그런 것들을 등한시한 사드나 이 두 가지를 아울러서 두 개의 윤리를 함께 포함하여 정신분석적인 윤리를 이야기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적인 법칙에 칸트의 형식만을 갖고 오는 거예요. 칸트가 이야기했던 실천 이성의 목표인 최고선을 거기에 인간의 순수 욕망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기존 질서, 그러니까 상징계에서 통용되었던 모든 의미를 무화시키는 그러한 상징계 너머의 윤리를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인간의 근원을 설명하고 인간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어릴 적, 그죠? 어머니에 대한 그러한, 여러분들 이유가 뭐예요? 이유. 저절대는 거잖아. 정신분석적으로 매우 중요하잖아요. 엄마의 자궁 속에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다 본능을 설명하는 거야, 인간은. 그 다음에 또 이유되기 이전에 어머니의 유방과 함께 붙어 있는 어린아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 이러한 본능과 충동, 그런 것들은 언제나 죽음 충동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충동은 언제나 고통을 유발하는 거예요. 칸트한테서 감정과 열정과 개인의 어떤 그러한 충동을 억압하여 보편 이성의 경륜, 보편 이성의 법칙에 따라 최고선에 도달하려고 할 때 고통이 수반되는 것처럼 이건 또 다른 향유라는 거야. 그런 것처럼 사드와 같이 어떤 고통을 통하여 그 자기 자신의 준칙에 이르려고 하면 고통을 수반한 향유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들은 전부 다가 공통점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시 대가는 다르죠. 락강은 이 두 사람의 상반되는 부분에서 보충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윤리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드와 칸트가 다른 게 뭐야, 여러분? 사드는 명령을 내리는 자예요. 명령을 내리는 주체입니다. 그죠? 사드도 맞지? 자기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그러면 스스로가 뭐가 돼야 돼? 여러분? 스스로가 타자는 마조키즘이 돼야 되고 스스로는 명령을 내리는 그러한 사디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 언제나 스스로의 주체가 대타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도덕적으로. 그렇잖아. 대타자로서 프로이트가 칸트의 도덕을 대타자로 올려놓은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건
대타자의 역할을 여기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대타자가 되어서 타자의 몸을 향유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상스는 어떤 개인을 소유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향유를 위하여 잠시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 사용권과 관계가 돼 있지 소유권과 관계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그거는 사드를 오해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타자의 몸을 내가 잠시 빌려서 사용하여 내가 향유하겠다라는 거고, 나의 몸도 타자의 향유를 위하여 내놓겠다라는 거야. 사용권의 문제인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야? 타자는 뭐죠? 목적이 아니라 뭐야? 응?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거야. 그런데 칸트한테서는 뭐죠? 타자는 언제나 목적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야? 향유도 사드한테서는 수단이지만은, 칸트한테서 선의지는 목표라는 거야. 이 점이 다른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사드는 또한 도착적인 거잖아. 그죠? 사회 질서가 사회 질서가 인정하는 성관, 그죠? 넘어서, 이건 프로이트가 마조키즘과 경제의 문제에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이거는 비정상이다. 비정상적인 거고, 이거는, 정상적인 남녀 간의 성관계가 아니다. 라고 규정을 내리면서, 거기서 과학적인 거라든지, 독특한 방식으로, 자기의 향유를 누리는 이런 것들을 프로이트는 뭐라 그래? 보다 더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을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이걸 변태라든지 또 사회에서 비정상이라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인간의 어떤 그러한 향유의 그 경험의 확장으로 마조키즘과 사디즘을 봤다라는 거예요. 사디즘은 마조키즘과 언제나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타자가 사디즘이든지 자아가 마조키즘이든지 둘이가 같이 가지 않으면 또 뒤집어져서 상대가 바뀌든지 이 역할이 바뀌는 이 두 개는 언제나 같이 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주체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인간의 욕망은 결코 사회법이 제한하는 것에서 끝나서 그것이 옳다라고 통용되는 것에서 끝나서 거기에서 인간은 그냥 맞다 이러면서 사회의 대타자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에서 끝나면 락강이 말로 이런 말을 하겠냐고. 그러면 칸트로 마치면 되죠. 그런데 인간은 결코 사회가 아니면 사회의 대타자와 법이 말하는 것에 순응하고 끝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야. 맞죠? 정신분석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결코 사드적인 그런 파괴적 본성을 다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칸트가 말했던 보편적 이성의 경륜과 같이 그런 파괴적 본성도 다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함께 고려하는 윤리를 이야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도착적인 것이 사드는 도착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도착. 그런데 독특하게도 도착은 그 사회의 대타자가 비정상이라고 간주한 거를 행동하는 게 바로 도착이에요. 그런데 이런 도착이 예수를 만나면 승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락강은 중세의 궁정연애를 언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궁정연애의 특징이 뭐야, 여러분? 궁정연애 문학이 뭐야? 여자는 기부인이야. 그죠? 그런데 남자는 기사야, 기사. 기사는, 기부인은 유부녀이기 때문에 사회법적으로는 결코 유부녀와, 유부녀를, 가질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야. 그죠? 그러나, 이러한 가질 수 없음이, 문학을 통하여 재탄생됨으로써 또 다른 주의상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적 공간이 마련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락강의 윤리학이 나온다라고 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 그냥 다 막아놨어. 다 금기를 다 금지시했어. 이거는 십계명과도 연결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럼 뭐 있잖아. 그 다음에 또 살해하지 말라. 여러분, 이건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윤리죠, 그죠? 모든 것에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윤리라고. 그건 안다고. 그러나 윤리 안에 이러한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과 충동에 대한 것들을 함께 고려하지 않는 그런 도덕과 윤리는 오늘날 사실은 더 이상, 그죠? 통용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어떤 사람이 가서 살해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러면 설교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걸 누가 몰라요, 그거를?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지, 그런 거는. 그런데, 락강의 욕심은, 금기시 되어 온 이런 것들을 윤리학에 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상당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락강의 용어도 이런 충동의 윤리학, 그 다음에 또 뭐죠? 본능의 윤리학이 과학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어로 라시앙스라 그래요. 맞죠? 라시앙스로 이것이 환원되면서 정신분석학의 윤리학이 모든 학문에서, 모든 과학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학문의 위상으로 높아져야 된다라는 것을 역설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니체는 다 얘기해 놨어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 혁명에, 여러분들 봐봐. 스탕달의 적과 흑 봐봐. 여러분들 이미 그런 금기들을 또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계몽주의 문학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탕달도. 이미 다 이야기를 해놨다고. 그러나 락강의 욕심은 이런 것들이 그냥 문학이나 예술에서 말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도권의 한 중간에서, 그죠? 새로운 윤리의 장으로서, 과학으로서 이러한 인간의 무의식적 본능들이 함께 고려되는 그런 윤리가 나타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락강은 사드의 도착과 반대적으로 이러한 욕망들을 승화적으로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영역으로서 무로부터의 창조의 영역, 기존 질서가 해석했던 상징계의 의미들을 파괴하고 언제나 새로운 출발을 약속해주는 그러한 미학적 윤리로서 새롭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이 점이 바로 락강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정신분석학의 그러한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드와 함께 있는 칸트는 뭐예요? 결국은 도달되지 못한, 여러분들 실제 이게 도달되면은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 인문학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맞잖아?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칸트의 최고선입니다. 인간의 욕망 역시 결코 도달하지 못합니다. 맞죠? 이 점에서 그것은 형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거를 그냥 포기하고 추구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과학으로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인간은 지도 모르게 그런 걸 추구한다니까요. 어른이든 애든, 죽을 때까지 인간은 이러한 충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을 금기시만 하지 말고, 이것을 오히려 올바르게 가르치는, 그래서 정신분석학의 전문가들도, 이러한 사회윤리에, 당당하게 합류해서, 그 윤리를 보다 더 고차원적으로 만들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예도가, 글을 썼듯이, 여러분들, 예수냐, 바리새인이냐. 저는 예수의 윤리는, 그죠? 오히려 락강이 말하는 그런 윤리를 포함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의 윤리를 봐봐. 예수님이 무슨 율법주의자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당시에, 가늠한 여자는 돌에 쳐 죽어야 되잖아. 예수님은 뭐라 그래? 안 한 새끼가 어디 있느냐? 이러잖아,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그러니까 니체도, 칸트를 갖다 놓고 그러잖아. 다 좋다. 다 좋은데, 거세된 욕망을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인간학이, 과연 제대로 된 인간학이냐고 미리 싸질러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함께 이러한 몸에서 나오는 인간의 나약함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윤리, 이런 걸 금기시하고 본인은 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면서 뒤에 가서는 딴소리하고. 여러분들 윤리주의자들 있죠? 윤리주의자들은 결코 인간을 몰라요. 본인이, 그건 예수가 가장 빨리 깼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수는 이런 윤리주의자와 가식주의자들을 가장 싫어했던 위대한 인간이었어요. 위대한 인간과 인간의 인간적이고 너무나 인간적인. 그래서 예수는, 니체는 예수를 닮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니체는 못 갈 수가 없는 거야. 여기에도 이게 연결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말했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생각을 해봐. 그 위대한 사도가, 여러분 생각을 해봐.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거기에는 이러한 욕망에 대한, 순수 욕망에 대한 그러한 고통과, 그죠? 락강이 말하는 칸트 안에서 드러나는 감각을 가진 인간이 선의지와 일치될 수 없는 빈 공간의 여백,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드러나는 오브제 아의 대상, 물 자체와 일치될 수 없는 인간의 유한성,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포괄되어 있는 고백이라고 예도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 그런 사도, 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신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죠? 고난을 당할 때는 오히려 기뻐했던 그 사도가,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거는, 육체를 가진 인간은 결코 이러한 락강이 칸트를 사드와 함께 놓았던 것처럼 결코 이 사드가 추구했던 그러한 철학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죠? 그게 바로 락강이 제시해 주려고 하는, 그래서 정신분석학의 윤리학이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것을 성화로, 그죠? 도착을 성화로 바꿀 수 있는, 예수를 통하여 인간의 본능과 충동이 성화되듯이 이러한 윤리가 제도권에서도 이야기되기를 원했다는 것. 그래서 라시앙스라는 말을 썼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길었죠, 그죠? 예도가 더 할 말이 있지만 어쨌든 강좌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럽고 여러분들 꼭 그 재미있는 에크리에 나와 있는
사드와 함께 있는 칸트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도 강좌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추스!